폭탄은 고도 100m 정도에서 투하되며 이후 소형 폭탄들이 흩뿌려지는데, 이 소형 폭탄은 두께 70mm의 강철판을 뚫고 들어가 폭발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폭탄이 떨어질 경우 지상에서 이동하고 있던 독일군 경장갑 차량이나 병사들은 그야말로 퍽퍽퍽퍽퍽 벌집이 되었고, 위쪽 장갑이 상대적으로 얇을 수밖에 없었던 독일의 중전차들조차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무시무시한 무기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일 육군의 든든한 하늘의 지원군 슈트카, 반면에 소련 지상군 병사들이 가장 사랑했던 하늘의 지원군은 바로 일류신이 만들어내는 IL-2 슈트루 모빅일 것입니다. 저공으로 파고들어 지상의 독일군을 사냥하는 슈트루 모빅. 대전 말기로 가면서 구독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독일 병사들 사이에 엄청난 공포와 끔찍한 경험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독일 병사들은 이 기체의 별명을 인류 최악의 전염병인 흑사병이라는 별명을 붙였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소련을 구한 3대 무기로 꼽히기까지 한 기체입니다. 소련 공군의 IL-2 슈트루 모빅은 지상 공격기였으며, 지상 공격 능력만을 놓고 본다면 JU-87 슈트카를 능가하는 성능을 가졌던 기체였습니다. 슈트루 모빅은 독소전의 시작에서부터 소련군이 베를린까지 진격했을 때까지 2차 대전 전 기간 동안 소련군과 함께한 기체였습니다. 슈트루 모빅의 아버지는 세르게이 일류신입니다. 일류신은 어렸을 때부터 항공기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르게이 일류신은 적백 내전 당시 적군에서 항공기 조종사 기술자로 종사했으며, 이후에도 많은 항공기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공로를 소련 공산당으로부터 높이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르게이 일류신은 42세가 되던 1936년 8월 17일에 그의 이름을 딴 일류신 설계국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류신은 날개가 달린 탱크를 만들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련 수뇌부로부터 쓸데없는 참견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은 스탈린과 군 수뇌부가 이 항공기를 1인승으로 개량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슈트루 모빅은 원래 2인승용으로 제작될 계획이었는데 말입니다. 윗대 가이드는 후방석에 연료를 더 탑재하면 항속거리가 길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일류신은 후방석에 방어용 기관 총자를 폐지하면 이 기체가 적 전투기의 공격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독재자 스탈린의 결정에 이의를 달 수는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소련 공군은 이 기체에 IL-2 슈트루 모빅이라는 제식 명칭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슈트루 모빅은 다른 소련 신해기들처럼 그 등장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양산 1호기가 첫 비행을 실시한 후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시점인 1941년 6월 22일에 독일군이 전면적인 침공 바바로사 작전을 개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전선의 전면적인 붕괴와 처절한 패배가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소전 초반 독일 공군의 맹공으로 소련 공군은 지상에서 1000대 가까이 항공기가 파괴되는 등 규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슈트루 모빅은 대부분의 소련기들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독일 전투기들의 사냥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소전이 발발했을 당시에 소련의 주요 군수 공장들은 모스크바 주위에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모스크바 주위의 주요 군수 공장들을 독일 폭격기들의 항속거리가 미치지 않는 우랄 산맥의 동쪽으로 이동시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1500개가 넘는 군수 공장들과 여기에서 일하는 1000만 명의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1000km 이상이나 떨어진 거리로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 노동자들은 1941년 가을이 끝나갈 때까지 90% 가까운 공장들을 이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의 고생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IL-2 슈트로 모빅을 생산하고 있던 가즈 18 공장은 전선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계속 생산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1941년 9월 19일 독일 공군의 하인켈 111 폭격기들이 최초로 모스크바 주변까지 폭격을 가하자 스탈린은 가즈 18도 가능한 빨리 이전할 것을 지시합니다. 가즈 18이 이전하게 될 지역은 볼가강 근처의 휘비셰프. 너무도 혼란한 상황 속에 이전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휘비셰프에 새롭게 건설된 공장의 상황은 그야말로 혼돈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급조된 공장 건물은 지붕도 얹지 못한 채로 기계들을 가동해야 했으며 노동자와 가족들은 허름하게 지어진 오두막집에서 돌처럼 딱딱한 빵으로 거지 같은 꼴로 연명하면서 일해야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겨울이 찾아오면서 휘비셰프의 지붕이 없는 공장은 영하 30도를 밑도는 강추위와 눈보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날아든 한 장의 우편 엽서. 이 우편 엽서는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독일군보다도 훨씬 무서운 독재자 스탈린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붉은 군대는 더욱 많은 인류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선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에게 인류신은 빵과 공기처럼 소중한 것이다. 현재의 생산 속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나는 그대들이 더욱 많은 인류신을 생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원하는 바이다. 이것은 만일 더 많은 인류신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인류신과 공장의 모든 노동자들이 숙청될 수도 있다는 스탈린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이 충격요법은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인류신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과 전 노동자들이 불철주야 항공기의 생산 작업에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역시 독일보다 더 무서운 스탈린의 공포는 없던 힘까지 나게 하는군요. 이 즈음 실전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화력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전투기의 후방 공격에 의해 IL-2가 쉽게 격추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심지어 독일 공군 조종사들은 후방사수가 없는 IL-2를 매우 만만한 먹잇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인류신이 애초에 설계했던 대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아예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소련 지휘부에 쓸데없는 간섭으로 후방석을 폐지했던 것이 IL-2의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무렵 현장에서는 후방사수석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게 됩니다. 인류신도 후방사수석의 필요성을 절감했지만 감히 소련 지휘부의 의견에 반기를 들 수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인류신은 은근히 상부 눈치를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봤습니다. 이에 일부 야전부대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비사들을 동원해서 간이 후방사수석을 만드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스탈린은 인류신의 요구대로 설계 변경을 허락합니다. 1942년 8월에 이르러 드디어 정식으로 2인승기로 개발된 기체의 생산이 시작되었으니 이 기체가 바로 IL-2M형입니다. 그러나 설계 변경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슈트로모빅의 조종사 1명이 전사할 때마다 후방사수는 7명이 전사했을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후방사수가 죽거나 부상하면 후방 기총이 고개를 푹 숙인다는 문제가 발생하여 독일 조종사들은 멀리서 이것만 보면 후방사수가 죽었구나 하고 공격을 가해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후방 기총의 지지대에 약한 스프링을 설치하여 후방사수가 죽더라도 기총이 고개를 숙였다가 서서히 고개를 들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슈트로모빅은 주로 지상전 위주였던 동부전선의 소련군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으므로 전선에서의 수요는 놀라울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942년 후반에는 매월 1000여 기 이상이 생산되어
모든 기체가 즉시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1944년 말부터 44년 중반까지 소련 공군이 보유한 전체 항공 전력의 약 3분의 1 정도가 슈트로 모빅이었을 정도로 한마디로 엄청나게 공급이 됩니다.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에서 기적적인 대승리를 거둔 소련군. 바로 이 무렵부터 지상의 독일 병사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기체가 바로 슈트로 모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3년 7월 그 유명한 치타델 작전이 개시됩니다. 이 대작전이 벌어졌던 쿠스크 돌출부에서는 독일군과 소련군의 최정예 전차부대들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사상 최대의 규모의 근접 기갑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쿠스크 대전투에서 눈부신 슈트로 모빅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이 전투에서 슈트로 모빅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신무기를 장착하고 출격했습니다. 이 회심의 무기는 PTAB 대전차 폭탄이었습니다. PTAB 폭탄 한 발에는 1.7kg 정도 되는 소형 폭탄 192발이 들어있었던 일종의 클러스터형 무기였습니다. 폭탄은 고도 100m 정도에서 투하되며 이후 소형 폭탄들이 흩뿌려지는데 이 소형 폭탄은 두께 70mm의 강철판을 뚫고 들어가 폭발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폭탄이 떨어질 경우 지상에서 이동하고 있던 독일군 경장갑 차량이나 병사들은 그야말로 퍽퍽퍽퍽퍽 벌집이 되었고, 위쪽 장갑이 상대적으로 얇을 수밖에 없었던 독일의 중전차들조차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무시무시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심의 무기는 20mm 기관포 대신 37mm NS 기관포 두정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체의 주위에 장착해 운용했습니다. 마치 카논 포겔 수두와 같이 대전차 공격력을 한층 증가시킨 버전으로 37mm 기관포는 40mm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초 독일에서 운용한 대전차포가 37mm 대전차포였습니다. 지상에서 탱크 잡는 데 사용했던 대전차포를 하늘에서 내리쏘는 비행기에 2문이나 장착한 것이니 그 엄청난 위력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록 발사 시 충격이 심해 조준에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독일의 타이거 전차를 충분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무기를 장착한 슈트로 모빅은 1943년 7월 쿠르스크 전투에 참가해 엄청난 위력을 과시하게 됩니다. 독일군 전투 기록에는 이런 피해 기록이 있습니다. 1943년 7월 7일 쿠르스크 전역 당시 일이었습니다. PTAB와 37mm 기관포를 장착한 슈트로 모빅의 단 한 번의 공습으로 구기갑사단의 전차 70대가 그대로 녹아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구기갑사단은 총 83대의 전차를 보유했는데 70대가 한 번에 사라졌다면 단 1회의 공습 때문에 거의 부대 자체가 없어진 셈이었습니다. 1945년 5월 결국 베를린이 소련군에 의해 함락되고 5월 8일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항복하면서 혹독했던 유럽전이 끝나게 되었고, 베를린의 하르넬은 소련 전투기들의 원호를 받으며 슈트로 모빅이 무력 시비행까지 자랑스럽게 펼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슈트로 모빅 소련 공군 조종사의 기록을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적 전차의 후방을 공격했는데 이곳이 엔진과 연료 탱크 등 주요 구조물에 집중된 곳인데다가 또 상대적으로 장갑이 얇고 약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IL-2M 사명에 장착된 37mm 기관포가 이곳에 명중될 경우 아무리 히틀러가 자랑하는 타이거나 펜저 탱크라고 해도 단 몇 방에 나가 떨어졌다. 슈트로 모빅 조종사 알렉산더 예피노프의 말이었습니다.